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뇌에 힘을 빡 주고 올바른 사고를 할 때 과연 어떤 법칙을 따르게 되는지를 궁금해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논리학이 탄생했죠.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에는 논리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물론 제논의 귀류법, 소피스트의 수사학, 소크라테스의 논박술, 플라톤의 변증법에서 논리적 추론이 엿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타당한 추론 형태를 대대적으로 조직화해 하나의 체계로 묶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으로 관찰할 수도 없고 분석하기도 애매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유형별로 정리해 올바른 사고의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모든 인간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며 소크라테스 또한 죽는다는 3단 논법입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천재가 만들어낸 논리학은 그 완성도가 얼마나 높았던지 형태가 거의 바뀌지 않은 채 2000년간 유지됐어요. 심지어 철학자 칸트는 논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한 걸음의 발전도,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았다며 그의 논리학 체계를 차용해 순수이성 비판을 쓰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3단 논법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연역적 방법론을 부정하고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균화법을 표준적 방법론으로 제시했죠. 나아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프레게와 러셀에 이르면 논리학이 수학과 연결되어 수리논리학이란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은 학문적 영향력을 내려놓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역적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최초로 형식 논리를 개발한 학자니까요. 더군다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의 논리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은 1000여 권이 넘는 필사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오르가논이라고 불리는 논리학적 저술들이 가장 많이 전해지는데요. 이 오르가논은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의 맨 앞에 자리 잡고 있으며 크게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전서, 분석론 후서, 변증론, 소피스트적 논박으로 나뉘죠. 이러한 후대의 편집은 일반적으로 논리학이 개념, 판단, 추론의 순서로 나아가는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가논이란 하나의 책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적 저술들을 묶어서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오르가논은 신체기관이란 뜻도 있지만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이나 도구라는 뜻도 있죠. 이 말이 여기에 쓰인 이유는 논리학적 저술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머지 저술들의 맨 앞에 놓여서 학문을 위한 도구, 즉 예비학문의 노릇을 한다고 해서 후대 학자들이 붙인 것입니다. 어떤 학문이든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구성하고 그 개념들로 참거짓을 논할 수 있는 명제를 만들며 그 명제들 사이에 관계를 추론해야 하잖아요. 또 그 추론이 타당한지 증명을 해야 하죠. 이것이 학문이라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한다면 이 학문 연구에서 사용하는 규칙 자체를 탐구하는 메타학문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르가논은 본격적인 학문 탐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익히고 지나가야 하는 학문인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기원 후 2세기 아프로디시아스 출신의 알렉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예비학 저작들을 말 혹은 사유의 규칙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로기케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영어로 로직, 즉 논리학으로 불리게 되죠. 다시 말해 논리학에는 사유와 말의 뜻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유가 언어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언어의 구조가 세계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를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언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오르가논에 담긴 논리학적 저술들은 언어의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범주론에는 해부학이 인간 신체를 구성 요소별로 분해하는 것처럼 아직 문장으로 이어지지 않은 낱말이 요소별로 분석되어 있죠. 일단 범주란 그리스어로 카테고리아라고 하며 고소, 고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당시 아테네는 화폐 경제가 도입되면서 해상무역과 금융이 발달해 상업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면 시민 수백 명이 배심원단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소피스트들에게 말 잘하는 법을 배웠죠. 아테네의 온갖 말들이 법정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 말의 요람인 법정은 언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일단 법정에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피고인의 신상과 행동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고라에 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다.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다 등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법정에 쏟아지는 진술을 모은 후 그 문장들의 수러에 주목을 했어요. S is P에서 P에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수히 많은 수러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성질이 같은 수러들을 묶어 보편적인 개념에 집어넣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더 이상 상위 개념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념이 총 10개가 나왔다고 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서술어를 계속 물어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동물은 무엇인가? 동물은 유기물을 먹고 운동을 하는 실체다. 이렇게 되면 실체 개념 이상을 물어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가장 궁극적인 수러이자 개념이 바로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노임새, 소유, 능동, 수동, 총 10개라는 거죠. 이 10개가 카테고리아이며 우리말로 범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범주는 홍범구주에서 따온 말인데요. 홍범구주는 중국 하나라 우왕이 남겼다는 9개 조항의 큰 법을 뜻하죠. 한마디로 범주는 분류에 사용되는 추상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범주화한다, 카테고리화한다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찾아낸 10개 범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체예요. 실체는 무엇 또는 있는 것을 뜻하죠. 가령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에서 사람이 실체인 겁니다. 두 번째는 양이에요. 양은 얼마만큼을 의미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키가 170cm이다 에서 170cm에 해당하죠. 세 번째는 질입니다. 질은 어떠함을 가리켜요. 소크라테스의 피부는 하얗다에서 하양이 질이고요.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어떤 것에 얽혀 있음을 뜻하며 소크라테스는 크산티페의 남편이다 에서 누구의 남편이다가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는 어디에를 뜻하고 소크라테스는 아고라에 있다 에서 아고라에 있다가 장소죠. 여섯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은 언제를 뜻하며 소크라테스는 어제 거기에 있었다 에서 어제 있었다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노임새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놓여 있음이죠. 소크라테스는 누워있다 에서 누워있다가 노임새고요. 여덟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는 가짐을 뜻해요. 소크라테스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소유죠. 아홉 번째는 능동입니다. 가함을 뜻하며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가 능동입니다. 열 번째가 수동이죠. 당함을 뜻하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에서 듣고 있다에 해당하는 것이 수동이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10개의 범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10개의 범주들은 어떤 주어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10개의 수러가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라는 주어의 실체, 양, 질, 관계, 장소, 시간, 노임새, 소유, 능동, 수동 범주가 수러로 쓰여 소크라테스를 설명했죠. 이는 곧 우리가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그 대상에 관한 진술을 반드시 10개의 범주로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10가지 모두를 동등한 값으로 보지 않았어요. 앞에 4가지 범주인 실체, 양, 질,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중 으뜸이 바로 실체였죠.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파악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것은 무엇이냐 잖아요. 그 무엇이 바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실체는 참으로 존재한다고 할 만한 것을 의미하며 실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대상의 성질을 묻고 답할 때 실체 없이는 그 성질들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라는 실체가 있고 나서야 그의 나이나 키, 소유, 노임새, 피부색 등에 대해 묻고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문법적으로 실체는 수로로 쓰일 수 없으며 주어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주어로만 쓰이고 다른 주어의 수로로 쓰일 수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가능하지만 사람은 소크라테스다는 안 되는 것처럼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다 구체적인 것이 보다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체는 고유명사로 표현되죠. 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이나 유 또한 둘째 실체라면서 어느 정도의 실체성을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첫째 실체라면 인간으로서의 종이나 동물로서의 유가 둘째 실체라는 건데요. 예컨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동물이다 라는 진술에서 사람과 동물이 수로로 쓰이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어떠하다는 본질적 한정을 지어주기에 실체성이 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둘째 실체라는 개념에는 플라톤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개별자를 넘어 보편적인 것에 실체성을 부여했다는 건 아무래도 플라톤의 이데아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의 구조가 정신의 구조뿐 아니라 세계의 구조 또한 반영한다고 봤듯 그에게 있어 실체는 언어나 마음 바깥에 정말로 있는 것입니다. 가령 실체는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구체적 사물이에요. 구체적 실체는 이것 저것 지시가 가능해야 하고요. 다른 것과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죠. 즉, 다른 사물에 속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자가 곧 실체인 겁니다. 실체로서 개별자는 실체 이외의 범주를 속성으로 가져요. 속성에는 인간은 이성적이다처럼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해주는 본질적 속성도 있지만 피부색이 희거나 검거나 키가 크거나 작을 수도 있는 우연적 속성도 있죠. 실체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속성은 실체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지점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의 반플라톤적 성격이 드러납니다. 플라톤에게 하양이라는 건 이데아에 참여함으로써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소크라테스는 하야타로만 존재할 수 있거든요. 소크라테스라는 실체가 사라지면 하양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논리학적 저술에 포함된 범주로는 논리학이나 문법을 넘어 실체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죠. 결합되지 않은 말인 범주론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결합된 말을 살펴볼 차례겠죠. 명제론입니다. 명제론에서는 개념들이 주어와 수어로 결합한 문장을 다룹니다. 명제란 참 거짓의 판별을 할 수 있는 문장을 말해요. 밥 먹으러 가자. 아 뜨거워. 너의 행복을 바래. 같은 문장은 진리치가 없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처럼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서술문, 주장문만이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제에는 최소한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되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소크라테스는 아고라에 있다라는 진술에는 각각 소크라테스와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아고라가 결합되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에서 이 개념들이 결합되어 어떤 성질의 문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나아가 명제의 형태로 표현된 판단을 다뤘는데요. 왜 우리는 매 순간 머릿속으로 판단을 하면서 살잖아요.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꽃이 아니다 등 이 머리 안에서 일어난 판단의 결과를 밖으로 꺼내 외화한 것이 곧 명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명제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명제들 간의 관계를 연구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명제의 질을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질이란 주어와 수어의 포함 관계를 긍정하냐 부정하냐의 판단인데요. 예컨대 이 장미는 빨갛다 는 긍정명제이며 이 장미는 빨갛지 않다는 부정명제죠. 긍정명제와 부정명제는 서로 모순관계예요. 하나가 참이면 하나가 거짓이고 하나가 거짓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참이죠. 명제의 질을 구분한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의 양을 구분했습니다. 주어가 어떻게 양화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건데요. 예컨대 모든 장미는 시든다는 전체를 칭했기에 전칭명제라고 하고요. 어떤 장미는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특정한 것을 칭했기에 특칭명제라고 합니다. 또 이 장미는 빨갛다는 단일한 것을 칭했기에 단칭명제라고 해요. 즉, 판단의 양에 따라 전칭명제, 특칭명제, 단칭명제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판단의 양과 질을 조합하면 전형적인 네 가지 형식의 명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전체 범위를 칭하는 전칭이자 긍정명제로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 라는 문장이죠. 전칭 긍정명제입니다. 이를 나는 긍정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어피르모의 맨 앞글자를 따서 A명제라고 불러요. 두 번째도 긍정은 긍정인데 전체가 아닌 특정한 범위를 칭하고 있죠. 특칭 긍정입니다. 어떤 백조들은 하얗다 라는 특징 긍정 명제죠. 이는 다른 말로 몇몇 백조는 하얗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또한 어피르모의 네 번째 글자를 따 I 명제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부정문입니다. 모든 백조는 하얗지 않다며 전체를 부정하고 있어 전칭 부정이죠. 어떤 백조도 하얗지 않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는 나는 부정한다라는 뜻의 라틴어 니고의 두 번째 글자를 따 이명제라고 불러요. 마지막 네 번째는 특칭 부정입니다. 어떤 백조들은 하얗지 않다며 특정 범위의 백조들을 부정하고 있죠. 이는 모든 백조가 하얗지는 않다 또는 몇몇 백조는 하얗지 않다는 뜻이며 니고의 마지막 글자를 따 오명제라고 부릅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는 AI, EO 명제들을 주어 플러스 수어 형태의 정언명제라고 불러요. 이 정언명제들 AI, EO 사이에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 규칙은 오늘날 대당사각형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가령 A와 O, E와 I 명제는 서로 모순관계입니다. 둘은 동시에 동일한 진리치를 가질 수 없어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이죠. 또 A와 E는 반립관계입니다.
둘 다 참일 수는 없지만 둘 다 거짓은 가능해요. 그에 비해 I와 O는 소반립 관계라고 하는데요. 둘 다 거짓은 불가능하나 둘 다 참은 가능하죠. 모수는 얄짤없이 중간치를 배제하지만 반립은 이렇게 중간치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A와 I, E와 O는 대소관계입니다. 각각 긍정, 부정으로서 질은 같지만 주어의 양이 달라 대소관계를 맺고 있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정언명제는 화끈했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데다 모두가 그러냐 특정한 것만 그러냐를 묶어서 참 거짓을 판단했죠. 그런데 수로 부분에 시간이 포함되면 양상이 달라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양상도 구분을 했습니다. 양상에는 현실성, 가능성, 필연성에 관련된 명제들이 있죠. 간단히 살펴보면 현실성은 지금 그렇다를 나타내 지금 장미가 피었다로 표현할 수 있으며, 가능성은 앞으로 그럴 수 있다 또는 언젠가 그랬을 수 있다를 나타내 이 장미는 오늘 필 수도 있다로 표현 가능합니다. 또 필연성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다를 가리키기에 이 장미는 오늘 반드시 필 것이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현실성은 지금 시간을, 가능성은 언젠가의 시간을, 필연성은 모든 시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에서 결합된 말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구성 조건과 관계를 다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는 일치하기에 명제와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일치해요. 즉, 그는 명제론에서 한 가지 대상에 어떤 사태가 있느냐 혹은 어떤 사태가 없느냐를 밝힌 것이죠. 마치 훗날 비트겐슈타인이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며 언어는 세계를 그림처럼 기술함으로써 의미를 가진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인 논리법칙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인 현실법칙과 일치해요. 이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형이상학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범주론과 명제론에는 형이상학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형식 논리학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고로 엄밀히 말해 후대 논리학에 기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은 분석론과 변증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중 분석론이 특별히 형식 논리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론에서 엄밀한 학문적 추론과 논증, 그리고 증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밀하다는 의미는 논리적 필연에 따라 연역 추론을 한다는 의미죠. 연역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는 판단을 전제로 새로운 판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고요. 분석론은 또 분석론 전서와 분석론 후서로 나뉩니다. 그중 분석론 전서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3단 논법을 만날 수 있죠. 3단 논법은 로고스들을 묶는다는 뜻에서 실로기스모스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3단 논법은 두 개의 명제를 묶어 한 개의 결론을 뽑아내는 연역 논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유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제들을 결합해 추론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을 만들어 그 형식을 다듬었으며 추론을 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을 정리해 놨어요. 그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3단 논법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문을 한다는 건 곧 증명을 하는 것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3단 논법이 증명 그 자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대체 3단 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먼저 보편적 대전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있죠. 그 다음 특수한 소전제가 따라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입니다. 이 두 전제로부터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두 전제에 모두 포함된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죽는다를 연결해 결론으로의 이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오작교적 개념을 매개념이라고 해요. 또 중개념이라고도 하는데요. 나머지 양쪽 끝에 죽는다를 대개념이라고 하고 소크라테스를 소개념이라고 합니다. 결국 3단 논법이란 두 명제의 공통개념인 매개념을 통해 대개념이 소개념에 속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추론 방식인 것이죠. 3단 논법은 이 매개념의 위치에 따라 격이 달라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세 가지 격을 구별했습니다. 편의상 대개념을 수어로, 소개념을 주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격은 매개념이 대전제에서 주어로, 소전제에서는 수어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 소크라테스를 죽이는 전형적인 3단 논법이죠. 2격은 두 전제 모두에서 매개념이 수어인 경우예요. 이때 한 명제는 부정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죽는다가 매개념일 경우 모든 인간은 죽는다, 어떤 신도 죽지 않는다, 고로 어떤 신도 인간이 아니다
주어입니다. 삼격은 매개념이 두 전제 모두에서 주어인 경우입니다. 이때 결론은 전칭 명제가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인간이 매개념일 경우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동물이다. 고로 어떤 동물은 이성을 갖고 있다. 입니다. 참고로 사격도 있어요. 사격은 매개념이 대전제에서 수어로, 소전제에서 주어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격에 대해 언급은 했으나 그 형식적 정의는 훨씬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듯 아리스토텔레스는 분석론 전서에서 매개념 변수에 따라 격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물론 1격이 그 자체에서 결론이 나오는 완전한 격이며 다른 격에서 볼 수 없는 직관적 타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격이라고 여겼죠. 그 밖에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서에서 3단론법의 기본 구도 및 각종 형태의 변환, 그리고 잘못된 3단론법까지를 두루 다루고 있어요.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논증에 타당한 형식들을 개발해 3단론법이라고 이름 붙여 최초의 연역 추론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형식들이 모든 학문의 증명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형식 논리학의 원조는 2000년간 그 자리에서 부동의 논리학 맛집 역할을 하게 돼요. 분석론 전서에서 3단론법을 통해 증명의 구체적 형식을 다뤘다면 분석론 후서에서는 증명의 메타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역은 확실한 전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 확실한 전제들 자체를 대체 어디서 어떻게 얻었느냐를 묻는 것이죠. 이는 연역 이론이 늘 맞닥뜨리는 곤란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전제, 즉 근본 명제는 연역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알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바로 귀납이죠. 개별자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귀납을 통해 근본 명제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은 감각에 의해 획득한 가능한 한 많은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근본 명제의 실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백조는 희다 는 명제는 세상의 백조들이 희다는 것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귀납법과는 결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귀납법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정초한 것으로 경험, 관찰, 실험에 따라 새롭게 밝혀지는 자료를 끊임없이 제출함으로써 개념과 지식을 갱신해 나가는 열린 방법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법은 참으로 여겨지는 필연적인 전제를 향해 귀납을 하는 닫힌 결말이에요. 개념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용도로 쓰이는 약식 귀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안의 첫 번째 것들은 필연적으로 귀납에 의해 알려진다고 봤습니다. 귀납이 보편성을 생산한다는 것이죠. 다만 지각을 통해 개별적인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놓는다고 해도 학문의 토대인 원리나 원인을 노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 번 관찰해도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지각하는 현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이지만 원리들로부터는 가장 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리를 제시합니다. 바로 모순율과 동일률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 가지를 두고 그것이 왜 그런지 증명할 수 없는 원리라고 했는데요. 일단 모순율은 비가 온다와 비가 오지 않는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명제가 왜 모순인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모순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동일률은 비가 온다고 진술한다면 말 그대로 비가 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동일률은 모순이 아니기 때문에 참인데 이 또한 왜 참인지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의 시작을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이 제1원리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 바로 학문적 지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했듯 3단론법의 대전제가 제1원리들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귀납에 의존하는 것이죠. 귀납적 관찰로부터 자연에 대한 근본 명제를 얻고 나서야 비로소 이 명제로부터 연역법이 출발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연역이 가능한 이유를 관찰되는 개별자 안의 보편자인 형상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형상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개념으로 어떤 대상이 그 대상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개체는 재료가 되는 진료와 설계도에 해당하는 형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형상이 본질적인 것이고 진료는 우연적인 것이죠. 플라톤은 본질인 형상, 즉
이데아가 감각세계와 따로 떨어져 있다고 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각각의 사물 안에 이데아가 내재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 진리를 관측과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봤어요. 예컨대 많은 말을 관찰하면 말의 표상을 얻게 되고 이어서 사자, 늑대, 사슴 등의 표상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면 점차 동물이라는 표상이 생겨 보편적 개념에 다가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과정에서 이성이 발동해 형상과 형상이 아닌 것,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분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더 근원적인지를 변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피부색이 희거나 검거나 행복하거나 슬플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본질 없이 소크라테스라는 개체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죠. 또 이 사람이라는 종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 개체보다 상위에 있는 본질, 형상, 종, 보편자이기 때문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나 진료가 아닌 형상, 즉 보편자만이 학문적 정의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물을 수 있어도 소크라테스는 무엇인가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3단론법을 선차적인 명제순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령 근원적인 사람을 발판으로 덜 근원적인 소크라테스를 설명해 나가는 연역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결론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논리적 필연에 따라 참인 지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이처럼 분석론 후서에서는 인식론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이론이 확고하게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인 것을 진리로 승인한다는 점에서 결국 돌고 돌아 플라톤 형이상학으로 돌아온 것이죠. 변증론에서는 변증술 또는 변증법을 다룹니다. 분석론이 확고한 전제로부터 논리적 필연에 따라 연역 추론을 한다면 변증론 또한 연역 추론을 하긴 하지만 그 추론의 시작이 확고한 전제가 아니라는 점이 달라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아닌 통념이자 견해에서 출발을 하죠. 이 통념이자 견해를 엔독사라고 하는데요. 엔독사는 가장 유명하고 평판이 높은 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지혜로운 자들은 단 한 명이 아니기에 이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이견은 변증법이라는 링 안에서 붙습니다. 변증법은 디알렉티케라고 하는데요. 디알렉티케라는 말은 플라톤에게서 처음 발견되죠. 플라톤에게 있어 변증법은 문답으로 토론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냥 무작정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즉, 두 개의 다른 의견이 맞부딪힐 때 발생하는 힘을 동력 삼아 점차 실제에 대한 인식으로 고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승의 과정이 변증법이며 이는 훗날 해겔에 의해 계승이 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변증술은 플라톤에게서만큼의 학적 무게가 실려있지 않아요. 소피스트들의 상대방을 말로 발라버리는 기술과 플라톤의 진리 추구 사이 그 어디쯤 있다고나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의 변증법뿐만 아니라 대중의 통념을 이용하는 소피스트적 토론 기법까지도 아우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케이온에서도 전문가용과 대중용 두 클래스를 동시에 운영했죠? 다시 말해 변증법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논의를 모순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 기술은 경쟁적 토론에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인 동시에 예비학으로서 오르가논의 지적 훈련에 해당하는 것이죠. 후자에 대해 좀 더 덧붙이자면 반론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주어진 문제를 검토하고 탐구하며 논의에 포함된 난점을 드러내 그것을 토론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함양된 지적 능력을 학문적 추론으로 할 때 발휘할 수 있는 거고요. 경쟁 상황에서의 변증론은 승리가 목적이고 경쟁 요소가 없는 변증론은 공동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때문에 변증론에서 다루는 것은 변증법적 토론에서 쓸 수 있는 연역 추론을 연구하는 건데요. 이는 앞서 말했듯 수학이나 과학에서처럼 참인 전제에서 출발하는 학문적 추론이 아닌 개연적이고 통념적인 엔독사를 전제로 하는 연역 추론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엔독사나 전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주로 윤리적, 자연학적, 정치학적 물음으로 실천적이거나 이론적 주제인 동시에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문제를 다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신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는가 아닌가, 눈이 흰가 아닌가를 토론하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대신 부모와 법이 대립할 때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가, 하나의 지식이 모순되는 것들에 적용될 수 있는가, 우주는 영원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변증술은 소피스트처럼 금전적 이득이나 명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궤변이 아닌 논의를 일관적으로 전개해
이해해 나가게끔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그는 변증론에서 변증법적 토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기술해 놨어요. 변증법적 토론에서 공격과 방어, 논박을 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을 정해 놓은 것이죠. 그 규칙을 한번 볼게요. 일단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2명으로 질문자와 답변자로 나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질문자와 답변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질문자는 엔독사로부터 연역 논증을 구축해 나가는 진행자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먼저 육상에 사는 2발을 가진 동물은 인간의 정의인가 아닌가와 같은 전제를 질문 형태로 물어야 하죠. 그럼 답변자는 둘 중 어떤 입론을 옹호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가령 육상에서 2발을 가진 동물은 인간의 정의다를 옹호한다면 질문자는 이제 그 입론을 파괴하는 데 집중해야 하죠. 즉 질문을 통해 답변자를 모순에 빠지게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항상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요. 가령 동물은 인간의 유인가 아닌가를 다음 질문으로 물어야 하죠. 한편 답변자는 yes or no로 대답할 때 자신의 답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전제가 발생함을 유의하고 그 전제가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문자 역시 자신이 도달해야 할 결론이 있기에 그 결론을 함의한 전제들을 찾아 연역 논증을 구성해야 해요. 특히 전략적으로 가능한 한 yes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전제를 만들어야 하죠. 만약 no라고 하면 청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을 만한 통념으로 전제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과정에서 질문자에게 소피스트적 기술을 허용해요. 분석론에서처럼 엄밀한 지식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보니 연역 추론뿐 아니라 귀남 및 유비 추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논의를 느린다거나 결론을 은폐하는 등의 책략을 사용해도 됩니다. 답변자 역시 yes or no뿐 아니라 질문이 모호할 때 당신의 질문이 이것을 의미하냐 저것을 의미하냐 되물을 수 있고 논의가 타당하지 않으면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증 사례를 제시할 수 있죠. 그렇게 논의를 전개하다가 만약 답변자가 자신이 옹호하는 입론을 부정하는 답변을 내놓는다면 질문자가 승리하게 되고요. 반대로 답변자가 자신이 옹호하는 입론에 모순이 없는 답을 끝끝내 고수해낸다면 답변자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변증론에서 변증수를 펼칠 때 필요한 토론 규칙을 정함과 동시에 또 도움이 될 만한 논점들을 종류에 따라 정리해 놨어요. 특히 전제에 포함된 수러의 형태에 따라 무려 300개가 넘는 논거 방식을 제시하고 있죠. 이 논거 방식을 토포스라고 합니다. 변증론은 토피카를 번역한 말인데 토피카는 장소, 터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논의를 위한 터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 토피카는 논거 방식인 토포스를 저장해 놓은 창고 같은 것인데요. 어떤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할 때 그 주제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논거들을 쭉 정리해 놓고 그것을 외우고 있다가 때에 맞게 잘 활용해 논증을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피스트적 논박에서 소피스트들이 사용하는 궤변 또한 정리해 놓고 있어요. 통념조차 안 되는 것들을 전제로 삼아 추론을 하거나 혹은 추론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궤변 말이죠. 또 그들이 어떻게 말장난을 쳐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는지 변증술의 나쁜 예, 즉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법적 오류를 만드는 방법, 수다를 떠는 상태로 빠지게 하는 방법, 가짜 논변을 펼치는 방법 등 오류 추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소피스트적 논박은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변증론의 부록에 해당해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살펴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논증적 추론을 형식적으로 탐구한 철학자죠. 이후 그의 논리학은 최고 권위를 누리며 특히 중세 철학에 이르러 그 위상이 최고조에 올랐고요. 근대 철학자 존 로크는 신은 인간을 단지 2발로 걷는 수준으로 창조하지 않았으며 인간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임무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맡겼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의 논리학은 단순 논리학을 넘어 언어학, 과학, 철학, 학문, 방법론, 인식론 등의 씨앗을 두루 담고 있죠. 무엇보다 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체계 안에서 예비학으로서 그의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